엄마 책 읽어주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나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거 맞는 거지? 도무지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우리 아이의 행동을 볼 때마다 고민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죄책감까지 들곤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것처럼 후회할 행동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죠. 평범한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는 과정들,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처럼 보이는 행동들. 이제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감싸주자고요.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의 저자 그로잉맘 이다랑 작가님과 함께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대학에서 아동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아동발달 심리학을 공부하며 10년 넘게 아동과 부모 교육 관련 활동을 해온 이다랑 작가. 직접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실제 육아에 적용되는 이론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책 속의 심리학 이론과 현실 육아가 결합되자 아이 마음과 현재 상태가 또렷이 보이고 아이에 대한 조급함과 육아에 대한 불안도 잦아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을 나누기 위해 엄마를 위한 심리학 공부라는 주제로 현실 육아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심리학 이론을 쉽게 풀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온 오프라인 육아 상담 플랫폼 그로잉맘의 대표로 부모 교육과 육아 상담, 강연, 방송을 통해서 부모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내 아이를 위한 따뜻한 심리학 공부,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오늘 그로잉맘 이다랑 작가님과 함께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에서 만나볼게요. 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그로잉맘 이다랑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로잉맘의 이다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작가님 소개를 앞에 짤막하게 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그로잉맘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로잉맘이 뭔지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우선 그로잉맘은 이제 현재는 육아 상담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육아 분석을 하고 또 아이 키우다 보면 고민이 많잖아요. 네. 저희 회사에는 주로 이제 상담사 그리고 이제 발달 전문가 이런 엄마 전문가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음. 이자 원래 그로잉맘은 제가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제 필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필명이었다가 회사 이름이 되었지요. 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육아 상담 플랫폼인 네. 거죠. 정말이야? 결혼하고 나서 일자리를 막 엄청 열심히 찾다가 원하는 회사에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딱 그어지면서 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나중에 아이가 읽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그게 되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네. 이제 일자리를 다시 구하는데 사실 이제 공부도 했고 또
어쨌든 전문 영역이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력 단절이 온다는 걸 좀 믿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그 아이는 없지만 결혼한 여자가 가장 일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결혼은 했는데 애가 없는 상태. 임신 할 수도 가능성이 있는- 농후한. 그래요? 그래서 되게 문턱까지 갔다가 이제 앞에 어느 정도 해외 근무로 단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은 했는데 임신은 안 했고 그걸 막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계속 그것이 되게 뭔가 한계에서 계속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간신히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임신인 걸 동시에 알게 된 거죠. 고민을 하시다가 입덧 때문에 결국에는 네. 출근을 안 재미있게도 그 하셨고. 임신인 걸 알면 그 입덧이 막 갑자기 그전엔 분명히 없었거든요. 근데 임신인 걸 알고 나서부터 입덧이 너무 심하게 오고 사실 또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한 8개월도 못 다니고 또 출산 휴가 들어가고 다시 내가 또 원래 되게 오래 다닌 회사도 힘든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때 포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 길로 경력 단절의 연장선상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아이 낳고 이렇게 기르다 보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도 하고 싶고 그러던 중에 이제 상담사로 파트타임으로 간간히 일하면서 뭔가 네. 이때의 마음들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블로그와 SNS를 만들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뭐 누가 읽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신기하게 누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구독자가 이제 많아지게 됐죠. 그렇게 해서 구글 캠퍼스를 그죠. 하게 됐고 네. 이렇게 창업을 해서 거의 이제 시스템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원도 여러 명. 그렇죠. 처음에는 저와 함께했던 이제 동업자와 꽤 오랜 시간 버텨야 했고요. 네.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이제 현재는 이제 전문가인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하죠. 요즘은 단절이라고 안 하고 많은 뭐 디자이너, 개발자 다양한 인력들과 함께 일을 하는 벤처가 되었어요. Oh my god!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아, 네. 리틀 땡 히어로라는. 네. 근데 보니까 직원들이 다 엄마? 네. 네. 로 90 이루어져 있고 8%가 거의 엄마로 네.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거의 뭐 한 오전 10시부터 이제 퇴근은 3, 4시 탄력적이더라고요. 보통 기업과는 다른. 그래서 되게 이게 그로잉맘의 성장은 뭐 이제 이윤 창출이나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새로운 뭔가 회사의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부분에서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회사가 꼭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사실 리틀 땡 그 방송 이후에 네네. 이제 막 쪽지나 이런 것도 많이 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꼭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서 사실 새로운 형태의 이런 회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꼭 보여주시고 엄마들에게도 잠재력이 있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지 못했던 거지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많다라는 걸 꼭 보여주세요. 이런 이제 글을 많이 받아요. 네, 응원과 지지를 또 받게 되신 네,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 주시죠.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부모가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도 있고 앞으로의 발달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발달 과정에서 지금 나타나야 하는 행동이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다면 적극 개입할 수도 있죠. 그런데 신체나 언어 발달처럼 눈에 보이는 영역에 비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떤 원칙으로 발달하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원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이를 이해할 수 없기에 많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에게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인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발달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본 원리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발달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발달의 순서는 있지만 아이마다 그 속도는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이가 같은 원령의 또래들보다 발육이 더디다고 느껴지면 부모님들은 초조해하죠. 모든 아이들이 돌이 되면 일제히 말을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아이마다 시작 시기와 습득 속도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타고난 특성과 양육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아이가 기질적으로 외부 환경을 탐색하는 것을 좋아하고 적극적인 성향이라면 이 아이는 주변 환경에 빨리 관심을 보이고 그것을 탐색하기 위해 신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또래보다 신체 발달이 빨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신체 발달이 빠르다고 해서 아이가 더 똑똑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지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를 뿐인 거죠. 반면 신체 발달이 또래보다 더디다고 해서 그 아이의 모든 발달이 느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신체 발달은 느려도 세상을 배우고 사고하는 능력이나 정서적인 감정은 또래보다 빨리 발달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아이들을 하나의 선 안에, 하나의 기준으로만 줄세워 발달이 빠르다고 좋아하거나 발달이 느리다고 걱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발달 상황을 두고 부모가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한 아이의 느린 발달만 신경 쓰느라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영역은 발견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아이의 발달에 있어 순서는 있지만 속도는 전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아이의 신체나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인지와 정서 발달을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모습들을 관찰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발달의 원리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발달에도 민감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괜찮은 금액으로 좋은 상품을 샀을 때 가성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육아에도 이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마치 골든타임과 같은 이 시기를 발달 심리학에서는 민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해요. 하지만 반대로 골든타임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 중요한 시기에 맞춰 적절히 채워질 수 있어요. 이런 골든타임은 아이의 성장 과정마다 신체 발달, 언어 발달, 인지 및 정서 발달 등 각각의 민감기가 다르게 존재하니 그 시기를 활용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애착 형성도 이 골든타임을 잘 이용할 수 있어요. 보통 생후 1년은 애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뒤 1년 동안 주 양육자인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자지 못해 하루 종일 퀭해도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없어도 아이의 울음에 반응하고 아이를 안아주는 등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아이의 정서 발달과 인간관계 형성 등 다양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후 1년까지가 애착 형성의 골든타임이라면 그 이후에는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기 어려운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후 1년 동안 애착 형성이 부족했다고 해도 그것을 보완할 방법은 있습니다. 아이와의 스킨십, 놀이를 통한 상호작용, 많은 대화, 그리고 신뢰가 두터운 양육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애착을 보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놀이 치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어요. 나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나면 그동안에 불안정했던 애착이 안정적으로 보완되기도 합니다. 다만 나중에 애착을 쌓아가려면
생후 1년 동안 부모와 애착을 쌓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애착은 그와 연결된 수많은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수습을 위해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돼요. 이런 발달의 골든타임, 민간기는 언어 발달이나 뇌 발달, 신체 발달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발달에 있어서 가성비가 좋은 시기에 노력하는 것이 부모나 아이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먼저 발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심리학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인상 깊었거든요. 심리학이라는 게 육아하고 되게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처럼 이걸 전공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조차도요. 아이 낳고 나니까 이거와 이거는 완전 별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 책을 가장 많이 읽고 좋은 평가를 주시는 분들도 교육학이나 심리학 전공하시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네. 저라고 어떻게 고민이 없고 음. 아이가 무조건 제 말 잘 듣고 이러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기대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좀. 보겠죠. 근데 아이는 그 아이만의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잘 키우고 못 키우고를 떠나서 아이들은 무조건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미숙하고 걱정스러운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제 아이가 나와 이렇게 분리될 때 힘들어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아주 단편적인 모두가 공감할 만한 어떤 상황 속에도요. 심리학적인 다양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혹시 육아하다가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하세요? 딱 고민이 생겼다. 아이 어떤 행동을 보고. 즉각적으로는 일단 인터넷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쉬운 방법. 인터넷을 찾아보셨을 때의 느낌은 어떠셨어요? 통계를 내보면. 나랑 좀 동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 근데 사실 그건 육아서적을 봐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하죠. 네, 그러니까 100%내 아이한테 적용은 할 수 없는 비슷한 사례를 찾긴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바뀌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오히려 육아서적을 안 읽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많아요. 육아서적 읽어도 도움이 안 되는 걸 몇 번 확인하고 나면 검색도 안 하고 찾지도 않으세요. 맞아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처음에 인터넷에서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주는 어떤 성격 때문에요. 이게 글을 올리다 보면요. 다양한 관점을 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빨리 읽고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딱 형태. 거기에 되게 치중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공감하시겠지만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육아 정보가 어떤 형식이냐면 뭐 아이를 뭐 망치는 뭐 7가지 습관이라든가 맞아.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뭐 아이의 창의성이 높아진다. 베스트 5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밖에 그게 안 써져요. 맞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읽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원래 다양한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의 관점에만 정보가 한 80-90% 이상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간편한 것을 원하니까. 네. 제가 사실 이 책에서 그 어린이집 이슈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이가 보이는 그 한 가지 행동에도요. 실은 부모님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 말고도 네.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아이의 마음에 깊이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아이가 부모하고 약간 분리가 어렵다라든가 많이 불안해하고 이러면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게 애착이 잘 안 됐나? 맞아요. 뭔가 이 아이 마음에 트라우마틱한 경험이 있거나 내가 일을 하러 나가서 애가 애착이 안 돼가지고 이러나? 상처받아서 이런 거.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가질 수 있는 관점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제 거기에 소개되기를 아이는 발달 과정 중에서
비어 있는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고착이 되기도 하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맞아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네.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착 형성, 기본적인 어떤 신뢰감을 양육자와 형성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되게 깊이가 있고 또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단점이요. 너무 깊어요. 한 10살쯤 됐는데 애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배에다 넣었다가 꺼낼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좀 이제 어렵죠. 그래서 죄책감을 너무 많이 느끼게 할 수도 있고요. 양육자로 하여금.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상담이나 어떤 치료를 제공하면요. 비용도 비싸요. 굉장히 깊이 있게 오랜 시간 접근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시된 것은요. 그냥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의 앞뒤의 환경을 점검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가장 익숙하실 거예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앞에 어떤 이유가 있었으면 있을까? 그 이유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 왜 자꾸 갈 때마다 울지? 저기 저 선생님이 무섭다고 하네. 선생님이 안 보는 장면에서 보내볼까? 혹은 어린이집에 안 가겠다고 울 때 오히려 엄마가 그럼 가지 마 이러면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계속 보내줬어요. 그러면 뒤에 후속 작업이 안 좋지요. 그쵸. 자꾸 그게 만나게 되면 더 안 가려고 더 할 안 거예요. 가죠. 엄마랑 굉장히 더 붙어 있고. 단순한 어떤 메커니즘을 이야기해요. 되게 익숙하시죠. 네. 바로 이 관점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어떤 육아 정보의 흐름이에요. 네. 근데 요건 간편하고 적용하기 쉽고 이렇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뭔가 적용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아이들한테는. 왜냐하면 아이들의 연령이라든가 아이들의 기질적인 특성이라든가 너무 엄마의 다양하고. 특성이나 이런 건 배제가 된 상태에서 그냥 아이의 행동의 앞뒤만 보고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듯이 보여도 어려워. 네, 의외로 어려운 거죠. 네. 마지막은요. 아이는 그냥 그런 때가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전 사실 이런 주의거든요. 네. 그래야 제가 편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 육아관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와의 호흡에 맞춰서 이렇게 특정 육아관 그 접근 방법을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뭐 어떤 걸 더 많이 착용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을 안 간다고 우는 아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는 아이도 예를 들어서 분리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이러는 비슷한 행동은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이는 아직 미숙하니까 자라는 과정에서 누구나 분리를 무서워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너가 아이의 잠재력을 믿고 기다리면 약간의 지지와 서포트를 해주면 넘어갈 거라는 거죠. 이 세 개가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씩 어느 육아서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드실 거예요. 다 뭔가 어디선가 봤어. 그래서 저는 이걸 수업할 때는요. 아. 숙제도 내드려요. 집에 가서 내가 가장 많이 보는 육아 블로그, 또 내가 집에 사놓은 책장 안에 있는 육아서 이런 걸 한번 보시고요. 나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관점의 책이 많은지, 어떤 관점의 정보를 주로 구독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잘 맞으면 괜찮은데 잘 되지 않을 때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 저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책들도 좀 골고루 보시고 네. 왜냐하면 육아에 우리가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진짜 답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답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부모님들한테 꼭 한번 해주고 싶은 얘기라서 네. 되게 열심히 적었던 기억이 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이렇게 엄마들이 좌절을 하게 되면 답 없어 이러면서 아예 안 보게 되고 아예 공부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본적인 건 좀 알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수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 최고. 제가 개인적인 어떤 이제 뭐 방송이나 자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고. 따라하고 싶으니까 엄마들은. 그런 것도 있고 말만 저렇게 하고
막 더 좋은 거 시키는 거 아니야? 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는 대답이 음. 아이한테 해줄 게 진짜 많죠. 저도 음. 이제 아이가 조금 있으면 학교 가요. 초등학교 간다고. 네. 예. 근데 7살 후반쯤 되잖아요. 그러면 막 더 시켜야 할 게 많은 것만 같은 압박이 느껴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해줘야 할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부모의 시간과 자원과 체력이요 늘 한계가 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다 잘하려고 하면 결국에 아이한테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그 일정한 에너지와 시간을 중요한 부분에다 먼저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줘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저도 다른 엄마들과 다 똑같아요. 네. 근데 제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건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그 연령에 맞는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것. 그걸 1순위로 항상 잡았던 것이 그냥 저의 어떤 육아관이에요라는 얘기를 해요. 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거기에 정신분석학적인 프로이드의 발달 단계도 있고 뭐 여러 발달 단계가 있어요. 피아제도 있고. 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사실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아이를 바라보려고 많이 특별히 노력을 했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서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책에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사실 에릭슨의 발달 단계 1단계처럼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네. 사실 1년은 그걸로 충분해요. 내가 거기서 여력이 남아가지고 막 아이한테 오감 발달도 해주고 막 열심히 이유식도 더 맛있게 해주고 이러면 좋죠. 근데 가장 1번은 어쨌든 얘가 필요로 할 때 즉각적인 반응을 줘서 우리 엄마가 나의 이런 필요함을 다 채워주는구나. 난 되게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1번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러고 나면 사실 육아의 고민이 되게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이가 직립보행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요. 고집도 생기고 하면서. 이게 고집이 생기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되게 힘들지만요. 부모의 욕심상 아이한테 뭘 가르쳐주면 되게 잘 흡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 맞아. 막 빨강색, 노란색 막 가르쳐주고 싶고. 내 아이 천재설이 막 나오잖아요. 막 이때가 이제 천재설이 막 가장 높이 막 올라갈 영재 때거든요. 그거 테스트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희 남편도 한동안 저한테 얘 영재인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랬어요. 내가 영재를 얼마나 많이 봤는데 얘 아니야 영재 그랬는데 여튼간 그 시기에는 부모가 힘들면서도 아이한테 되게 많은 걸 해주고 싶어하는 시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책에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가 대변을 스스로 누려고 노력하는 거, 네. 직립보행하는 거 이런 신체적인 발달이요. 사실은 자율성 발달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율성이 뭐냐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자. 훈육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오해하면요. 혼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아이가 어떤 것을 갖고 탐색하고 싶어하고 시도하고 싶어할 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볼 수도 있어.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에게는 그러한 자유로운 의지가 있고 네. 너한테는 자율성을 해볼 수 있는 힘이 있어. 이걸 아이가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걸 일상생활에서 24시간 내내 느끼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놀이할 때만큼이라도 놓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 부분 보면서 굉장히 찔렸어요. 아이가 혼자 잘 놀고 있는데 괜히 옆에 가가지고 개입하면서 막 이런저런 질문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유도해가지고 놀게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원래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리액션이에요, 사실. 그냥 반응해 주는 근데 거. 리액션의 전제는요, 아이가 먼저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아이한테 이게 뭐야? 빨간색은 어디 있지? 라고 했을 때 아이가 빨간색을 드는 건 내가 액션을 하고 아이가 리액션한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아이가 빨간색 블럭을 들고서 엄마한테 보여줬을 때 블럭? 했을 때 아이가 그래 빨간색 이렇게 되면 내가 리액션을 한 게 돼요. 네.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차이가 없어 없는 것 보이지만 같은데.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반응을 해줬냐에 따라서 이 상호작용의 질이 진짜 천차만별 달라져요. 근데 놀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좋고 네. 훈육도 필요하고 제한도 필요한데요. 적어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큼이라도 네. 아이가 장난감을 원래의 방법대로 갖고 놀지 않거나 되게 자유롭게 시도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거나 이럴 때 그냥 내가
들리고 보이는 대로 반응해 주는 시간을 꼭 가져라. 그것만 가져도 자율성이라는 부분은 상당수 아이에게 지켜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실제로 뭐 저라고 항상 아이한테 리액션만 잘해줬던 건 아닌데 그 시간만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키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막 엄마들이 의욕 막 넘쳐서 물감놀이 시켜주고 뭐 반죽놀이 시켜주고 이러면서 화내는 것보다 그냥 놔두면 제가 늘 화내면서 물감 줄 거면 그냥 물감 아예 주지 않는 게 좋다. 남들이 준다고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요. 괜히 그 따라했다가 막 화 참는 엄마 되느니. 재료 같은 거요, 장난감 같은 거 제시하는 건 좋아요. 엄마표 놀이 이런 거. 네네. 근데 줬을 때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잠깐만 멈춰보시라고 얘기해요. 내가 계획하지 생각한 말고. 방식이 아니어도. 그리고 아이가 생각보다 흥미가 없으면 그냥 흥미 없구나 하고 접으면 되지. 그걸 막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지시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시는 해도 돼요. 근데 지시를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차이만 좀 기억해 주셔도 이 시기에 어떤 미션을 잘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사실 그 다음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이 이제 보통 한국 나이로 뭐 5, 6, 7세 네. 이때쯤인데 너무 힘든 건 저희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죠. 5세거든요. 네. 어떤 게 많이 고민되세요? 그냥 늘 상황 순간순간이 저의 생각대로 절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출을 한다고 할 때도 제 시간에 나갈 수 없고 뭐 옷을 입을 때도 제가 생각했던 옷을 입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 패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겨울인데 막 여름 네네. 원피스를 네. 막 가져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터무니없는. 그래서 인자하게 말해요. 처음에는 이거 입고 나가면 감기 걸리니까 다른 걸 입자 하면 싫다고 하고 그게 막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 제가 막 벗어 막 이런 식으로 얼굴 사늘해지죠. 말투도 서늘해지고. 사늘해지다 못해 거의 무슨 진짜 악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로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는데 막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급하고. 급한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막 결국 애를 울리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마다 또 막 애기 울면은 되게 죄책감 들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뭐 내지는 좀 더 일찍 준비를 할 걸 그랬나 아니면 여름 옷이 안 보이게 내가 감췄어야 됐는데 요런 결국 제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기본적으로 말 안 듣는 건 정상이에요. 정상 발달. 그 말도 안 되는 옷을 입으려고 하거나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거 그런 거 다 거기에 정상적인 나와 나르시시즘 있더라고요. 시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격차가 되게 커요. 아이들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협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 난 이걸 원하는데 그래도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생각해보니까 알겠어. 대신 이따 갔다 와서 이렇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돼야지 뭔가 인간 대 인간다운 뭔가 협력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협력이 잘 안 되는 안 되죠. 거거든요. 무조건 노예요. 그죠. 근데 이 협력이요. 잘 되려면 사실은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라든가 내가 엄마에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엄마를 끌고 간 경험이라든가 내 자율성이 인정받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이게 너무 여기서 충분히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엄마 입장에서 줬지만 아무도 안 받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근데 엄마 아빠와 아이가 네. 그 놀이하는 장면을 실제로 많이 분석을 해요. 네. 엄마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재미있게 아이에게 많이 놀아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놀이 전체 분량에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한 번도 못한 장면이 굉장히 많고 한 10개 정도의 영상이 왔다 하면 한 8개 정도는 자율성을 거의 못 가진 영상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친절하면 자율성을 줬다고 생각해요. 예쁘게 말하고 아이하고 재밌게 놀았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순간순간 아이가 놀이만큼도 내 맘대로 못 해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에도 그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 라면 같은 걸 먹을 때 내가 되게 배부르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라면 나도 좀 먹어도 돼 한 입만 이러면 그러면 주죠. 먹어 이렇게 되는데 내가 되게 배가 고파서 라면을 하나 딱 끓이면 아세요? 배고플 때 라면 한 그릇이 되게 양이 적은 거? 맞아요. 근데 누가 뺏어가면 남편이 한 입만 이러면 완전 열받아서 한입 안 매섭게 먹잖아요. 막 쪼개 되거든요. 그게 한 입이야? 막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요, 배가 불러야 협력이 생겨요. 그럼 이번에는 엄마 맘대로 하는 대신에 다음은 아니다 라든가. 협력이라는 건 아이가 무조건 엄마나 친구한테 따르거나 복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남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지 조율하는 사회성이에요. 복종이 아니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욕구상으로 배가 부른지, 네, 배가 불러 있는 상태인지 그걸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에릭슨의 발달 단계에서의 주도성이다라고 책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까지가 학교 가기 전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작업이에요. 너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하고 너의 자율성이 존중받을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협력해. 너는 그런 협력을 할 수 있는 아이야. 여기까지 아이가 경험을 하는 게 발달 목표예요. 쉽지 않죠. 네.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되게 그래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 아이의 그런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았던 행동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상담할 때 사실 그런 얘기 부모 교육하고 이럴 때 많이 해요. 노력을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엄마 아빠들한테 아빠들은 좀 노력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그 열심히 너무 노력하는 게 더 엄마로 하여금 육아를 지치게 하고 그리고 아이의 자율성을 더 많이 빼앗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냥 약간만 공간이 있어도 되는데 이게 내가 너무 막 잘하려는 것 때문에 만회하고 싶은 마음 해주고 때문에 싶고 막 이러니까.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애착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완벽한 환경인 자궁에 비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울음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의 울음을 듣고 그 욕구를 즉각적으로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죠. 이 과정에서 아이는 나의 욕구가 민감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세상과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엄마나 아빠 같은 타인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요. 사람의 얼굴 형태를 좀 더 시각적으로 선호할 뿐 당신이 나의 엄마군요 라고 느끼며 엄마를 지각하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아기는 막연히 이곳은 참 믿을 만한 곳이고 나 자신도 꽤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의 만족감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다 6에서 8개월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욕구를 민감하게 채워준 주 양육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동안 특별한 누군가가 나를 돌봐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대상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나를 돌봐주고 내 욕구를 채워주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아이는 그래서 엄마가 멀리 갈까봐 걱정하며 딱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껌딱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엄마에게서 떨어지면 불안을 느끼고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다가올 때 경계하기 시작해요. 즉, 분리불안이나 낯선이 불안은 애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착의 주된 대상을 제대로 인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이의 정상적인 불안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애착이란 단어가 얼마나 심리학적으로 중요한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 그 단어가 너무 듣기 싫어요. 제가 상담을 할 때 네. 대학생 아이들도 상담을 했고, 아. 네, 이제 대학교 아이들도 학교에서 다 상담 받잖아요. 청소년 아이들도 상담하고 영유 아이들도 상담을 하죠. 네. 놀이치료 하거나. 근데
하나같이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요. 그 빠지지 않는 단어가 애착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아이가 한 5-6살쯤에 말을 안 들어서 오셔도요. 선생님 아무래도 애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시고요. 중고등학교 때 애가 공부를 안 해도 저랑 얘랑 초기에 애착 관계가 문제네. 안 좋아서 얘가 더 이렇게 붕붕 뜨는 것 같아요. 심지어 대학생이어도 대학생도 얘가 애착. 이렇게 자리를 못 잡는 건 저랑 애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애착이라는 게 참 부모에게 되게 막 이렇게 족쇄같이 따라다니는구나. 그래서 애착은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까지 애착 만능주의로 가는 게 진짜 맞나? 그리고 애착 때문에 부모가 초기에 자기의 삶에 너무 많은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내려놓는 것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일하는 엄마들 일을 관두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복직할 때 되게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되긴 했어요. 육아서적 많이 읽어보니까 책에서는 엄마와 애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 주 양육자와 애착이 충족되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막 들고 불안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18개월쯤 제가 이제 그때 복직을 16, 17개월 때 했는데 그때 또 막 다시 껌딱지 되잖아요. 재접근기. 진짜 막 애착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이러면서 되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막 매달리면서 울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또 막 매달리는 게 좀 덜 하잖아요. 그럼 또 매달리는 게 덜한 게 애착이 안 돼서인가라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애가 경우도 있을 것 너무 같아요. 울어도 애착 그러니까 뭐래도 그냥 기승전 애착으로 가는군요, 이게. 그렇죠. 애착은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되게 건강한 이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건 네. 애착이 어느 정도 건강하게 뒷받침해주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충분히 사랑받은 경험이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최초의 씨앗이 거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책에서는 근데 그 애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로 풀어놨어요. 이제 대상관계적인 어떤 접근으로 제가 얘기를 한 건데요. 실은 아이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자, 너가 내 양육자니? 안녕? 이러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긴 어디지? 하고 마치 그 불시착한 어린 왕자처럼 네. 그렇게 그냥 똑 던져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 뱃속은 진짜 완벽하단 말이에요. 배고프면 탯줄로 딱 음식 들어오고요. 따뜻하고. 네, 뭐 안 춥고 졸리면 자면 되고 그랬는데 나오면 진짜 컬처 쇼크거든요. 그래서 아이는요 사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우는 거밖에 없으니까 울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 보통 양육자가 와서 아이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죠. 네. 이 양육자가 이제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엄마인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순간 이제 중요한 건 아이는 "헉, 엄마가 왔구나. 엄마 고마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는 그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해결됐어. 너 진짜 짱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전지전능감. 근데 이게 아주 최초의 아이가 자기를 사랑하는 씨앗인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만하고 내게는 그런 힘이 있고 여기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 되게 좋은 곳인 것 같고 나한테 되게 우호적이고 근데 그러다가 여태 나한테 그렇게 밥도 주고 우유도 주고 똥기저귀도 갈아준 사람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저 엄마나 저 양육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시점이 이제 한 6에서 8개월부터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양육자가 사라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눈앞에서 없어지면. 왜냐면 난 여태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너가 사라지면 난 끝이야. 그러니까 미저리 같이 막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직립보행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시간까지 계속 왔다 갔다 재접근기 얘기하셨는데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언제는 해보겠다고 뛰쳐나가고 언제는 무섭고 엄마밖에 없다고 오고 네. 요걸 반복하면서 아이가 조금씩 더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겪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애착에 대한 이제 과도한 어떤 걱정이 줄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애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양육자가 꼭 엄마인 게 아니고 양육자가 아이와 24시간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그 어떤 시간을 통해서 아이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반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럼 그 안에서 아이는 자기의 존귀함을 뽐내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내가 뭐 조금 늦은 거, 뭐 또 어. 내가 자다가 모르고 그런 거, 그다음에 내가 일을 나가게 돼서 내가 아닌 남편이나 친정 엄마나 이모님이 봐주시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이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착의 본질을 알면 내가 단지 일을 해서 우리가 지금 관계가 이래. 라고,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아팠던 분들이 좀 계세요. 상담하다 보면 아이 낳고 한 네. 1년 사이에 몸이 너무 약해져서 아. 내가 주양육 잘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가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애기여도 왜 키우다 보면 좀 화날 때 있잖아요. 나도 네.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 가니까. 그때 거의 뭐. 제가 그때 몇 번 아이한테 갓난 애기인데 화를 냈거든요, 선생님.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근데 안 내면 좋죠. 근데 그것이 막 되게 막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착과 관련돼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엄마들이 애착이 잘 참 모르니까. 팔기 좋은 소재인 거는 확실하죠. 네. 보니까 나의 아이가 불안정 애착인지 아는 방법도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책에는 어떤 그 심리학적인 실험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연령은 사실 돌 지나고 그 어떤 특정 시기에만 좀 볼 수 있는 방식이기는 해요. 그 네. 실험 세팅 자체가.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보통 아이가 헤어질 때 울면 애착 걱정을 바로 하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헤어질 때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만났을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부모가 다시 왔기 때문에 안정을 찾고 내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안정기지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좀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는 건 똑같은데 엄마가 왔을 때 막 화내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가 감히 어딜 가만 이제 이런 반응. 또 엄마가 가든 안 가든 별로 신경 큰 안 영향을 쓰는.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심리학적인 실험에서는 회피애착이라든가 어떤 양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연령이 지나갈 경우에는 내가 애착이 정말 걱정이 된다면 사실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나와 아이의 놀이를 보여주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가적으로 내가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아니기도 하고요. 네. 실은 애착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정말 심각하면 모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애착장애, 애착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이제 안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애착장애인데, 애착장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폐와 약간 유사한 공통점들이 좀 있어요. 눈 맞춤이 잘 안 된다라든가, 그 이제 아이들이 혼자 노는 건 당연히 나타나는 어떤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네. 굉장히 지나치다라든가, 네, 그런 어떤 유사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한 경우에는 모를 수가 없고요. 발달 스크리닝 자체에서. 네네. 근데 그 외에 내가 아이랑 조금 발달을 증진하고 싶고 조금 더 보완하고 싶고 그렇다면 그럴 때는 그냥 전문가를 찾는 게 가장 안전해요. 그래서 그로잉맘이 생긴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상담센터까지 가기 조금 부담스러울 땐 저희가 1차적으로 먼저 봐드리고 네. 연결도 어떻게 해드리고. 하면 돼요? 좀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기질에 대한 분석과 네.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구입을 해주시면 기질은 기질 키트가 집으로 배송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고 앱으로 업로드 하시면 이제 72시간 내에 온 가족의 기질이 분석이 되면서, 우와. 기질이라고 하면 이제 각각의 독특한 성격, 네. 그걸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훈육 방법, 놀이, 그리고 각각의 부모가 이 아이에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레포팅이 돼서 나가고요. 너무 좋네요. 놀이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놀이예요. 그래서 집에서 누군가가 찍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네. 이제 거치대 같은 걸 사용해서 아이랑 그냥 왜 방에서 노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10분 정도 찍어서 바로 업로드를 하면 그것도 똑같이 72시간 내에 놀이치료사 그리고 상담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는 한 가지의 데이터를 2-3명이 동시에 봐요, 같이. 그래서 이제 거기도 똑같이 아이의 특성과 부모의 어떤 상호작용 패턴에서 조금 바꿔주면 좋을 부분들, 이런 것들 레포팅해서 나가게 되죠. 진짜 귀가 솔깃해지는데 고민이신 분들은 그로잉맘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이거 뭐야? 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그로잉맘 이다랑 작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는 2주 후에 계속됩니다. 2주에 봬요. Still I knew what I had to do, 'cause I just knew. Summer Sunday nights, we'd sink into our seats right as they dimmed out all the lights.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도 기대해 주실 거죠? 2주 후에 또 만나요. Okay.